신라 호텔의 눈부신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나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친지들의 축복 어린 시선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오늘은 내 아들 박민준이 그토록 바라던 대학에 합격한 좋은 날이다. 나는 500만 원을 들여 이 5성급 호텔에서 아들을 위한 입학 축하연을 열었다. 하지만 나는 꿈에도 몰랐다. 영광과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이 파티가 내 그 상식 이하의 시누이 때문에 내 체면을 완전히 깎아내리는 한편의 막장 드라마로 변질될 줄은. 그녀가 좋기 200명은 되어 보이는 어마어마한 인파를 이끌고 연회장으로 밀려 들어왔을 때 나는 오늘 일이 결코 좋게 끝나지 않으리란 것을 직감했다. 링희, 민준아, 정말 축하한다. 서울대학교에 합격하다니 우리 박씨 가문의 영광이야, 영광. 형님, 정말 복 받으셨어요.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다니 앞으로 저희가 다 한 수 배워야겠어요. No. 황금빛으로 화려하게 빛나는 연회장 안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로 가득했다. 나는 고심해서 고른 우아한 붉은색 개량 한복 드레스를 입고 자부심을 감추기 힘든 미소를 얼굴에 띈 채 하객들 사이를 오가며 진심 어린 찬사와 축하를 받고 있었다. 내 아들 박민준은 올해 전국 수석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 지난 18년간의 고생, 수없이 밤을 새워 공부하던 날들, 그 모든 묵묵한 노력이 이 순간 더할 나위 없는 달콤함으로 바뀌었다. 이 엄청난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남편 박지훈과 상의한 끝에 큰맘 먹고 모아둔 돈 700만 원을 꺼내 서울에서 가장 좋은 이 호텔을 통째로 빌려 우리를 아껴주는 모든 분들을 초대했다. 돈은 적지 않게 들었지만 아들의 얼굴에 떠오른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보니 모든 것이 가치 있게 느껴졌다. 남편 박지훈은 사업 파트너 몇 명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오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손자가 얼마나 똑똑하고 착한지 자랑하느라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연회장 전체가 기쁨과 환희의 분위기로 넘실거렸다.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다. 나는 눈앞의 이 화목한 광경을 보며 마음속 깊이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만족감은 뒤늦게 나타난 시누이 박지연의 모습을 보는 순간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박지연은 남편의 여동생으로 올해 21살, 대학교 2학년이다. 어릴 때부터 시어머니의 오냐오냐하는 사랑을 받아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자라 제멋대로이고 이기적이며 눈만 높은 성격을 갖게 되었다. 공부 성적은 형편없어서 집에서 수천만 원을 들인 덕에 겨우 지방에 이름 없는 사립대에 들어갔다. 평소 돈 씀씀이가 헤프고 온통 오치장과 친구들과의 비교에만 신경을 썼다. 조카인 내 아들 민준에게도 그녀는 늘 좋은 낯빛을 보인 적이 없었다. 민준이가 어릴 때부터 자신보다 똑똑하고 뛰어났기에 어른들에게 비교당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그녀 마음속에는 항상 불만이 쌓여 있었다. 이렇게 중요한 날, 그녀는 행사가 시작될 무렵에야 겨우 도착했고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비꼬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는 마음이 다소 불편해졌다. 형님, 축하드려요. 민준이가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갔으니 엄마로서 정말 체면이 서시겠어요. 박지연이 내 앞으로 다가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내 온몸을 훑었고 말투에서는 진심 어린 축하의 기색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시세 많은 기운이 가득했다. 파티 정말 화려하게 하시네요. 돈 좀 깨졌겠어요? 쯧쯧, 역시 사업하는 사람은 달라. 돈이 많다니까. 나는 그녀가 애둘러 나를 비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와 박지훈은 대학 동기로 졸업 후 맨손으로 시작해 작은 디자인 회사를 차렸다. 지난 몇 년간 밤낮 없이 일하며 고객을 유치하고 프로젝트를 따내 겨우 회사를 본궤도에 올려놓았고 집안도 그럭저럭 괜찮은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박지연과 시어머니 눈에 나는 그저 돈만 아는 드센 여자일 뿐 안정적인 공무원으로 일하는 그녀보다 복이 없다고 생각했다. 다 자식을 위해서인데 돈이 얼마가 들든 아깝지 않지. 나는 마음속 불쾌함을 누르며 담담하게 대꾸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어머님이 계속 찾으시던데. 에이, 길이 막혀서요. 박지연은 대수롭지 않게 손을 저었다. 그러고는 누나를 한 바퀴 굴리더니 갑자기 내게 다가와 비밀스럽게 속삭였다. 형님, 상의할 게 있는데요. 제가 친구들한테 조카가 서울대 갔다고 말했더니 다들 엄청 부러워하면서 꼭 와서 기운 좀 받아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수재의 기운을 직접 느껴보고 싶다고요. 제가 거절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오라고 했는데 괜찮죠? 다들 젊은 친구들이라 와서 분위기 좀 띄우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다. 친구들? 그들이라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물었다. 몇 명이나 왔는데? 얼마 안 돼요. 그냥 열댓 명 정도요? 박지연은 시선을 피하며 얼버무렸다. 다들 그냥 축하해주러 온 거니까 금방 갈 거예요. 형님 이렇게 통이 크신데 숟가락 몇 개 더 놓는 것 가지고 뭐라고 안 하실 거죠? 그렇죠? 나는 속으로 아차 싶었다. 입학 축하여는 가장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만 초대하는 자리인데 그녀가 갑자기 이렇게 상관없는 친구들을 잔뜩 데려온다는 게 말이 되는가. 게다가 우리는 15개 테이블을 예약했고 하객 명단도 이미 정해져 있었다. 갑자기 열댓 명을 추가하면 자리 배치도 어려웠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오늘은 아들의 큰 경산날이다. 이런 사소한 일로 그녀와 다투어 모두의 기분을 망치면 오히려 좋지 않았다. 게다가 온 손님을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어쩌면 정말 그녀 말대로 젊은이들이 그저 분위기를 즐기고 싶어 온 것일지도 모른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나는 마음속 의심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이왕 왔으니 앉아서 같이 먹으라고 해. 호텔 측에 자리를 추가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 나는 그렇게 말하며 호텔 지배인을 찾아 조율하러 가려 했다. 와, 형님 진짜 최고예요. 박지연은 금세 환하게 웃으며 내 팔짱을 다정하게 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형님이 제일 대인배라니까. 걱정 마세요. 친구들 그냥 축하만 해주고 절대 폐는 안 끼칠 거예요. 그녀가 소원 성취한 듯 더위 양양한 모습을 보자 내 마음속 불길한 예감은 점점 더 강해졌다. 하지만 나는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나는 결국 박지연의 파렴치함과 그녀의 뒤틀린 질투심을 너무 얕보고 있었다. 10분 후 연회장 입구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대한 인파를 봤을 때 나는 비로소 오늘 이 파티가 이제 막 시작된 홍문옌 위험한 초대임을 깨달았다. 그건 박지연이 말한 열댓 명의 친구들이 아니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젊은 얼굴들이었다. 남녀 가릴 것 없이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입고 시끄럽게 떠들며 연회장 입구에 빽빽하게 몰려들었다. 어림잡아도 100명은 좋게 넘어 보였다. 그들은 화려한 연회장을 신기한 듯 둘러보며 구경거리를 만난 듯한 흥분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치 입학 축하연이 아니라 무슨 연예인 파티에 온 사람들 같았다. 연회장의 모든 하객들은 대화를 멈추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의아해하며 그쪽을 쳐다보았다. 나는 완전히 얼어붙었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박지연은 마치 의기양양한 여왕처럼 인파 속을 누비며 그녀의 친구들에게 열정적으로 인사하고 소개했다. 봤지? 이게 우리 형님 댁에서 하는 입학 축하 파티야. 끝내주지? 다들 사양 말고 아무데나 앉아. 링아, 박지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분명 열댓 명이라고 하지 않았니? 이 사람들은 다 어디서 온 거야? 나는 박지연에게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목소리를 낮췄지만 말투에 담긴 분노는 이미 억제하기 어려웠다. 내 얼굴은 분명 극도로 굳어 있었을 것이다. 주변에 있던 박지연의 친구들 몇 명조차 그 싸늘한 기운을 느끼고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다. 박지연은 내 날카로운 눈빛에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가슴을 펴고 당당한 표정을 지었다. 심지어 억울하다는 듯한 태도였다. 형님, 왜 저한테 소리치세요? 저도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죠? 제가 그냥 우리 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글을 올렸을 뿐이에요. 우리 큰조카가 서울대 갔고 신라호텔에서 입학 축하연 하니까
다들 와서 좋은 기운 받아가라고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열정적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들 좋은 마음으로 축하해주러 온 건데 사람들을 다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얼마나 창피해요? 그녀는 뻔뻔하게도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이 모를까봐 자신에게 돈 많은 형님이 있다는 것을 일부러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고 그녀를 가리키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게 어디 축하하러 온 것인가? 분명히 그녀가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모아 이 자리를 망치러 온 것이다. 내가 예약한 15개 테이블의 연회 음식은 한 테이블당 50만 원이었고 술값은 별도였다. 갑자기 100명이 넘는 사람이 들이닥쳤으니 적어도 15개 테이블을 더 추가해야 했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수백만 원의 지출이 더 생기는 것이다. 이건 단순히 숟가락 몇 개 더 놓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명백한 갈취였다. 호텔의 김지배인이 이미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그는 이 혼란스러운 장면을 보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가 내 곁으로 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 사모님, 갑자기 손님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저희 호텔에서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시로 테이블을 추가하면 주방에서 음식 준비가 조금 빠듯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도.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지금 이렇게 많은 하객들 앞에서 나는 평정심을 잃으면 안 된다. 우선 눈앞에 이 난장판부터 수습해야 했다. 나는 박지연을 향해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박지연, 지금 당장 내 친구들 데리고 나가. 이 파티는 우리 가족이 친지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지 널 위한 동창회가 아니야. 뉴. 형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박지연의 눈시울이 금세 붉어지며 목소리가 8도나 높아졌다. 마치 하늘이 무너질 듯한 억울함을 당한 사람처럼. 사람들이 이미 다 왔는데 이제 와서 저보고 내쫓으라고요? 제 체면은 뭐가 돼요? 그리고 고작 밥 몇 테이블 더 추가하는 거잖아요. 형님이랑 오빠는 그렇게 큰 회사 운영하면서 1년에 수억씩 벌면서 그깟 푼 돈이 그렇게 아까우세요? 오늘 만약 제 친구들 다 내쫓으면 앞으로 제가 학교에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라고요. 그녀는 이 말을 아주 큰 소리로 외쳤고 순식간에 연회장 전체의 시선을 끌었다. 사정을 모르는 친지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나를 보는 눈빛도 조금 이상해졌다. 그래, 큰애야. 지연이도 좋은 마음으로 파티를 더 시끌벅적하게 하려던 거 아니겠니? 시어머니가 어느샌가 다가와서는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 딸부터 감싸고 돌았다. 이왕 온 거 애들 앉아서 밥 한 끼 먹게 해라. 네가 이렇게 큰 파티를 연 것도 다 체면 때문 아니냐? 지금 사람들 내쫓으면 망신당하는 건 우리 박씨 집안 아니겠니? 나는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올 뻔했다. 우리 박씨 집안 망신이라니. 자기 딸이 이렇게 황당한 짓을 저질렀는데 결국에는 내 잘못이 되어버렸다. 나는 남편 박지훈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가 나서서 공정한 말을 해주길 바랐다. 박지훈은 이 순간에도 안절부절못하고 있었다. 그는 나와 자기 엄마, 동생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가 내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달랬다. 여보, 그냥 이번만 넘어갑시다. 봐, 사람들이 다 왔잖아. 일을 크게 만들면 보기 안 좋아. 돈 좀 더 드는 것뿐이잖아. 내가 나중에 프로젝트 몇 개 더 따서 벌어오면 되지. 또 그 소리다. 매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마다 그는 이 말로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그의 나약함과 타협이 바로 저 모녀가 겁없이 날뛰는 이유였다. 나는 그의 곤란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차갑게 식었다. 내가 밖에서 힘들게 돈을 버는 것은 이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더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였다. 그의 철없는 여동생과 편에 심한 엄마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호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내가 널 이길 줄 알았지. 라는 듯한 박지연의 더위 양양한 표정, 네가 감히 아니오라고 말하기만 해봐라는 시어머니의 뻔뻔한 얼굴,
그리고 이를 조용히 덮으려는 남편의 나약한 모습까지 내 마음속 분노는 완전히 불타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고 있었다. 오늘 내가 여기서 강경하게 나가 화를 낸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고 그들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 될 것이다. 오히려 인색하고 친척도 포용하지 못하는 나쁜 평판만 얻게 될 것이다. 나는 천천히 한숨을 내쉬며 모든 분노와 실망을 마음 깊숙이 억눌렀다. 내 얼굴에는 다시 미소가 떠올랐다. 이전보다 더 환했지만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미소였다. 나는 김 지배인에게 말했다. 김 지배인님, 정말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렸네요. 제 시누이가 아직 젊고철이 없어서 시끌벅적한 걸 좋아하거든요. 이왕 친구들이 다 왔으니 저희가 손님을 소홀히 대접할 수는 없죠. 그러니 이렇게 해주시죠. 뒤쪽에 15개 테이블을 더 추가해 주시고 음식 수준은 저희가 미리 예약한 것과 동일하게 해주세요. 모든 비용은 제 앞으로 달아주시고요. 김지배인은 잠시 놀란 듯했다. 내가 이렇게 쉽게 타협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곧 정신을 차리고 즉시 고개를 숙이며 준비하러 갔다. 박지연과 시어머니는 내 말을 듣고 얼굴에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박지연은 더욱 의기양양하게 내게 눈썹을 치켜 올리더니 곧바로 돌아서서 마치 여주인처럼 그녀의 친구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다들 들었지? 우리 형님이 15개 테이블 추가해 주신대. 다들 빨리 자리 잡고 앉아. 절대 사양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마음대로 시켜. 그 젊은이들은 귀가 먹먹할 정도의 환호성을 질렀고 순식간에 연회장 뒤편에 비어있던 공간을 가득 메웠다. 원래 넓고 웅장했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비좁고 혼잡해졌다. 나는 눈앞에 이 혼란스러운 장면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사람들 사이에서 여왕처럼 뽐내는 박지연을 만족스러운 얼굴로 자신의 친구들에게 돌아가 자랑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내 마음속 어떤 생각 하나가 이 순간 더없이 명확하고 단단해졌다. 박지연, 네가 시끌벅벅적한 것과 체면을 좋아한다고? 좋아. 오늘 내가 그 체면을 실컷 세워주지. 그리고 네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네가 감당해야 할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랭산, 새로운 15개의 테이블이 신속하게 차려지자 박지연의 친구들도 모두 자리에 앉았다. 순식간에 연회장은 마치 2개의 세계로 나뉜 것 같았다. 앞쪽은 우리 집안의 친지들이 앉아 있었는데 다들 여전히 대화를 나누고는 있었지만 분위기는 눈에 띄게 어색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슬쩍 뒤를 돌아보며 무슨 일인지 수군거렸다. 뒤쪽은 완전히 젊은이들의 광란의 파티장이 되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심지어 누군가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내 음악을 틀었다. 소란스러운 소음은 호텔에서 틀어주던 우아한 배경음악을 완전히 덮어버렸다. 박지연은 마치 이 파티의 여왕이라도 된 듯 와인잔을 들고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친구들의 아첨을 즐겼다. 지연아, 너희 집 진짜 부자인가 봐. 여기가 신라호텔이잖아. 이 테이블 하나에 수십만 원은 하겠다. 내 형님 진짜 너한테 잘해준다. 15개 테이블을 추가해달라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네. 앞으로 우리 다 너만 믿고 따라갈게. 맞아, 지연아. 넌 그냥 우리 사이의 재벌 2세야. 이런 칭찬을 들으며 박지연의 허영심은 극도로 만족스러워졌다. 그녀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짐짓 폼을 잡으며 말했다. 에이, 뭐 이 정도 가지고. 우리 형님 말이야. 겉으로는 틱틱거려도 속은 따뜻해. 나를 제일 아낀다고. 다들 사양 말고 오늘 제대로 먹고 마셔. 웨이터, 이쪽 테이블에 고급 위스키 몇 병 가져다 주세요. 우리 오빠가 평소에 마시는 걸로요. 그녀의 말이 나오자 근처에 서 있던 웨이터조차 멍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가 예약한 연회에는 주류 비용이 별도로 계산되었다. 귀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내가 특별히 좋은 술 몇 병을 준비했지만 발렌타인 30년산 같은 최고급 위스키는 주빈석과 남편이 중요한 고객을 접대하는 테이블에만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대뜸 몇 병을, 그것도 아직 철도 들지 않은 자기 친구들에게
마시게 하겠다고 한 것이다. 나는 몇 명의 웨이터가 김지배인의 눈짓을 받은 후 정말로 술저장고로 가서 위스키를 가져오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술병이 열리자 그 젊은이들은 과장된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 술을 따르기 바빴다. 마치 술이 아니라 금이라도 마시는 것 같았다. 심지어 몇몇 남학생들은 웨이터에게 메뉴판을 가져오라고 소리치며 가장 비싼 요리들을 가리켰다. 대개니 전복이니 하며 추가 주문을 외쳐댔다. 내 속은 타들어갔다. 이건 단순히 얻어먹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건 대낮에 벌어지는 강도짓이나 다름없었다. 대충 계산해봐도 25개 테이블의 식대만으로도 이미 700만 원을 넘어섰고 여기에 추가로 주문한 값비싼 술과 요리까지 합치면 오늘 밤 총비용은 500만 원을 훌쩍 넘길 기세였다. 이 500만 원은 나와 박지훈이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뛰고 얼마나 많은 밤을 세워야 벌 수 있는 피 같은 돈이었다. 아들 민준의 얼굴도 매우 어두워졌다. 오늘의 주인공이었던 그는 이 순간 구석에 방치되어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축하하러 온 그의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이 혼란스러운 장면에 매우 난감해하며 자리에 앉아 어쩔 줄 몰라 했다. 민주는 몇 번이나 일어나서 박지연에게 따지러 가려 했지만 내 눈짓에 제지당했다. 그가 내 곁으로 와서 입술을 꽉 다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다 저 때문에. 나는 아들의 억울하고 자책하는 얼굴을 보며 마음이 바늘로 찔리는 듯 아팠다.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위로했다. 바보 같은 소리 마.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어떤 사람들이 너무 분수를 모르는 것뿐이지. 나는 눈을 들어 소란스러운 인파를 뚫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의기양양해 있는 박지연에게 정확히 시선을 고정했다. 남편 박지훈도 이때쯤 되어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주방으로 계속 들어가는 비싼 추가 주문서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내게 달려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이거 어떡하지? 저 지연이 정말 갈수록 너무하네. 이제야 너무한 걸 알았어? 나는 그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아까 당신더러 해결하라고 했을 땐 어디 있었는데? 이제 와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니까 발만 동동 구르는 거야? 나는 어머님도 저기 계시니까. 박지훈은 자신감 없이 변명했다. 내가 지금 당장 가서 똑똑히 말할게. 더 이상 함부로 주문하지 말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며 화가 난 채로 박지연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를 막지 않고 그저 조용히 지켜보았다. 과연 그가 오빠로서 저 통제불능인 동생을 제압할 수 있을지 보고 싶었다. 하지만 결과는 내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박지훈이 박지연 앞에 도착하기도 전에 시어머니에게 가로막혔다. 지훈아, 너 뭐 하러 가니? 시커먼 얼굴로 네 동생 망신이라도 주려는 거야?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박지훈 앞을 막아섰다. 어머니, 지연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좀 보세요. 이러다 우리 집안 거덜나겠어요. 박지훈은 답답한 듯 발을 굴렀다. 거덜나다니 말 한 번 험하게 하네. 내 아내는 돈 많잖아. 그 많은 돈 벌어서 너희한테 쓰라고 있는 거 아니니? 지연이가 친구들 데려와서 분위기 좀 띄우는 게 뭐 어때서? 어차피 내 돈 쓰는 것도 아닌데 네가 왜 그렇게 안달이야?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반박했다. 거기 꼼짝 말고 서 있어. 오늘은 내 큰조카 좋은 날이야. 네가 감히 가서 소란 피우고 내 아내 체면 깎아내리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시어머니의 강력한 제압에 박지훈의 그 보잘것없던 분노는 순식간에 꺼져버렸다. 그는 싸움에서 진 수탉처럼 고개를 숙이고 힘없이 돌아왔다. 얼굴에는 무력감과 죄책감이 가득했다. 여보, 됐어. 아무 말도 하지 마.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그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사라져버렸다.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 손님들이나 잘 챙겨. 특히 아들 선생님이랑 친구들 말이야. 뒤실은 내가 알아서 할게. 내 말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박지훈조차 낯설고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그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는 소외된 손님들을 챙기러 돌아갔다. 나는 홀로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돈을 내고 신우이가 주연을 맡은 이 황당한 드라마를 냉정하게 지켜보았다. 나는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이 술잔을 부딪히고 게임을 하며 떠드는 모습을 보았다. 내 아들의 입학 축하연을 완전히 자신들의 축제로 만들어버린 것을. 나는 그녀가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켜고 카메라를 향해 가득 찬 음식과 고급 술을 자랑하며 이것이 자신의 재벌 형님이 자신을 위해 특별히 열어준 파티라고 떠드는 것까지 보았다. 방송 채팅창에는 대박, 형님 소개 좀 같은 댓글이 가득했다. 내 마음은 그 순간 완전히 차갑게 식었다. 그래, 박지연. 실컷 떠들어. 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아. 네가 오늘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잠시 후 내가 널 얼마나 처참하게 떨어뜨릴지 기대해. 네가 그렇게 체면을 중시한다고? 네가 그렇게 친구들 앞에서 과시하는 걸 좋아한다고? 과연 수천만 원의 계산서가 내 앞에 놓였을 때 네가 말하는 그 체면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어디 한번 보자꾸나.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연회장 카운터를 향해 돌아섰다. 김지배인과 제대로 이야기를 좀 해야 했다. 링스, 내가 카운터로 갔을 때 김지배인은 계산기를 들고 두꺼운 계산서 뭉치를 보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즉시 몸을 바로 세우고 직업적인 하지만 약간 미안함이 섞인 미소를 지었다. 박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지배인님, 긴장하지 마세요. 나는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 미소에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담겨 있었다. 오늘 일은 호텔 잘못이 아닙니다. 제 집안 사람이 철이 없어서 폐를 끼쳤네요. 내 태도는 분명 김지배인을 안심시킨 듯했다. 그는 서둘러 손을 저었다. 사모님,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모님은 저희의 귀한 손님이십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신우이 되시는 분 쪽에서 주문한 술과 요리가 가격이 좀 높아서요. 그는 단어를 신중하게 고르며 말했다. 그 역시 박지연의 행동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다. 알고 있습니다. No.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에 들린 두꺼운 계산서 뭉치에 시선을 고정했다. 지금까지 저 뒤쪽 15개 테이블의 총 소비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지배인의 표정이 다소 심각해졌다. 그는 계산기에 찍힌 숫자를 내게 보여주었다. 사모님, 보시죠. 저 15개 테이블의 식대만으로도 사모님께서 정하신 기준으로 총 750만 원입니다. 그 외에 추가로 주문하신 고급 양주, 와인, 대게, 전복 등을 포함하여 방금 전까지 총 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뒤쪽 추가된 15개 테이블의 현재 총 소비액은 1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저분들 분위기를 보니 앞으로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100만 원. 그 숫자는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내 가슴을 강하게 내리쳤다. 우리 쪽 15개 테이블에 700만 원을 더하면 오늘 밤의 소비액은 이미 0만 원에 육박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원흉인 내 시누이 박지연은 지금 저기서 당연하다는 듯이 즐기고 과시하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나는 김 지배인에게 말했다. 지배인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지배인님과 직원분들이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모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반드시 협조하겠습니다. 김 지배인은 즉시 태도를 밝혔다. 좋습니다. 나는 그를 보며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지금부터 뒤쪽 15개 테이블 손님들의 모든 소비, 술이든 요리든 전부 별도로 계산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주문에는 그들의 서명을 받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지배인은 잠시 멈칫했다. 별도로 계산이라니요? 사모님, 그 말씀은 제 뜻은 명확합니다. 나는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그 15개 테이블은 제가 초대한 손님이 아닙니다. 누가 부른 손님인지 그 사람이 계산하는 게 맞겠죠.
저는 처음에 예약한 제 친지들의 15개 테이블 비용만 책임질 겁니다. 그러니 진짜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독립된 계산서가 필요합니다. 김지배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고 이내 이해했다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는 5성급 호텔의 관리자로서 별의별 사람과 사건을 다 겪어봤을 것이다. 그는 즉시 내 의도를 파악했다. 이런 가족 내부의 금전 분쟁은 그들 호텔에서도 흔히 보는 일이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안심하십시오. 이 일은 즉시 지시하여 계산서가 명확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착오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잠시 후 제가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겁니다. 그때 상황이 좀 험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호텔 보안 요원들이 미리 준비해서 혹시라도 감정이 격해져 호텔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없도록 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점은 걱정 마십시오. 김 지배인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다. 저희는 전문 보안팀이 있습니다. 호텔 내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의 확답을 얻자 내 마음은 굳건해졌다. 나는 그를 보며 진심 어린 어조로 말했다. 지배인님, 오늘 이렇게 많은 폐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일이 처리된 후 제가 반드시 호텔 측에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사모님, 과찬이십니다. 사모님 같은 우수 고객을 모시는 것은 저희의 영광입니다. 김 지배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것을 알았고 그는 내 편에 서기로 선택했다. 모든 것을 지시하고 나는 카운터를 떠났다. 내 발걸음은 이 순간처럼 단단했던 적이 없었다. 나는 바로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연회장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았다. 나는 우리 쪽 친척들을 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우려가 가득했다. 나는 아들 민중과 그의 선생님, 친구들을 보았다. 그들은 안절부절못하며 매우 난처해하고 있었다. 나는 남편 박지훈을 보았다. 그는 중요한 고객에게 안절부절못하며 웃음을 지으며 해명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내 시선은 저 소란스럽고 혼탁한 구석에 꽂혔다. 박지연은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술잔을 높이 들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마치 그녀가 오늘 진정한 주인공인 것처럼. 좋아, 박지연. 너의 하이라이트 순간도 이제 끝날 시간이다. 나는 사회자 단상 옆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예비용 마이크가 놓여 있었다. 나는 마이크를 집어들고 가볍게 두드렸다. 쿵, 쿵 하는 소리가 났다. 순간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 쏠렸다. 박지연과 그녀의 친구들도 떠들썩함을 멈추고 의아함과 취기가 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마이크를 쥔 채 연회장 가장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모든 사람이 나를 선명하게 보고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내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차분하고 우아하게, 마치 이제부터 엄청난 희소식이라도 발표할 것처럼. 내빈 여러분, 그리고 친지 여러분, 모두 좋은 저녁입니다. 내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먼저 저희 가족을 대표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제 아들 박민준의 입학 축하연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가 그토록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는 모습을 보니 어머니로서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나는 먼저 의례적인 말로 모두의 감정을 안정시켰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아마 내가 그저 단상에 올라와 건배사를 하고 이 어색한 밤을 넘기려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박지연의 얼굴에는 더욱이 경멸과 비웃음이 서렸다. 마치 나의 나약함과 타협을 비웃는 듯했다. 그러나 내가 이어서 한 말은 모든 사람의 표정을 굳게 만들었다. 나는 화제를 바꾸어 박지연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입가의 미소는 더 깊어졌지만 얼음장 같은 차가움이 담겨 있었다. 오늘 저희 집은 그야말로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제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제 시누이인 박지연 양도 오늘 특별히 철들고 아주 큰 체면을 세웠습니다. 나는 철들고와 체면이라는 단어에 특별히 힘을 주어 발음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오늘 연 회장이 무척이나 시끌벅적합니다. 제이 착한 시누이가 조카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기쁜 나머지 특별히 자기 친구들을 모두 초대해서 조카를 응원하고 우리 박씨 집안의 위상을 높여주었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그리고 친구들을 제대로 대접하기 위해 제이 착한 시누이는 더욱이 자기 돈을 털어 여러분을 위해 무려 15개의 테이블을 추가하고 이렇게나 비싼 술과 요리까지 주문했습니다. 이 마음 씀씀이, 이 배포. 정말 이 형님 되는 사람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연 회장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내 말에 어안이 벙벙했다. 박지연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는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마치 정면으로 한 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시어머니는 더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몸을 돌려 멀지 않은 곳에 대기하고 있던 팀장급 웨이터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크지는 않지만 연 회장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웨이터님, 잘 기록해주세요. 뒤쪽 15개 테이블은 제 시누이인 박지연 양이 쏘는 겁니다. 모든 비용은 박지연 양 앞으로 달아주세요. 절대로 계산을 잘못하시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제 착한 시누이 돈 나가는 게 제가 다 마음이 아플 테니까요. 랭우, 내 말은 평온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폭탄과 같았다. 연 회장 전체는 순식간에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공기는 마치 굳어버린 듯했고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다. 모든 사람의 시선은 탐조등처럼 나와 박지연 그리고 내가 지목한 웨이터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박지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눈에 보일 속도로 사라지며 새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입을 벌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마치 미친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그녀 주변의 친구들도 모두 웃고 떠들던 것을 멈추고 얼굴에서 취기와 흥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당혹감, 혼란,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이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분노한 암사자처럼 다리에서 벌떡 일어나 내게 달려와 내 코를 가리키며 욕설을 퍼부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내 남편 박지훈이 그녀를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박지훈의 얼굴에도 충격이 가득했지만 그는 내 단호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어낸 듯했다. 이번에는 그는 상황을 무마하려 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막아섰다. 내가 지목한 팀장 웨이터는 분명 훈련이 잘 되어 있었다. 처음에 당혹스러움 이후 그는 즉시 멀리 서 있는 김지배인을 쳐다보았다. 김지배인은 그에게 긍정의 눈빛을 보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상사의 지시를 받은 그 팀장은 즉시 허리를 펴고 흠잡을 데 없는 직업적인 미소를 지으며 표준적인 걸음걸이로 박지연 앞으로 똑바로 걸어갔다. 그는 주머니에서 정교한 메모장과 펜을 꺼내 박지연에게 가볍게 허리를 숙이며 명확하고 예의 바르며 반박할 수 없는 어조로 말했다. 박지연 손님, 안녕하십니까? 본 연회의 주최자이신 김수진 사모님의 지시에 따라 손님과 친구분들이 계신 이 15개 테이블은 독립적으로 계산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손님 쪽의 총 소비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 비용은 연회가 끝난 후 일시불로 결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일부 계약금을 먼저 지불하시겠습니까? 만약 내 말이 폭탄이었다면 웨이터의 이 말은 핵폭탄의 기폭 장치와도 같았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100만 원이라고? 세상에 밥 한 끼 먹는데 1000만 원이 넘게 나왔다고? 형님이 쏜다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자기가 계산하는 걸로 바뀐 거야? 수군거림, 경악,
비웃음이 파도처럼 박지연에게 밀려들었다. 그녀 주변의 친구들은 더욱이 놀라 얼굴색이 변했다. 그들 집안 형편도 괜찮은 편이었지만 밥 한 끼에 거의 100만 원을 쓴다는 것은 그들의 상식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일이었다. 그들은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고 박지연을 보는 눈빛도 이전의 부러움과 아첨에서 의심과 경계로 바뀌었다. 난 그런 적 없어. 박지연은 마침내 극도의 충격에서 벗어났다. 그녀는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날카롭게 소리쳤다. 헛소리하지 마. 왜 내 앞으로 계산서를 만들어? 분명히 형님이 쏜다고 했잖아. 형님이 테이블 추가하라고 했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들었어. 그녀는 나를 가리켰고 손가락은 분노와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수진, 이 악독한 여자. 감히 나를 함정에 빠뜨려? 나는 비웃으며 그녀가 화를 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마디 대꾸할 가치도 없었다. 이런 사람을 상대할 때는 어떤 논쟁도 무의미하다. 오직 뼈저리게 고통을 느끼게 해야만 그녀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팀장 웨이터는 여전히 예의 바른 미소를 유지하며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말했다. 박지연 손님, 저희 호텔은 연회 주최자이신 김수진 사모님의 지시에만 따릅니다. 방금 김수진 사모님께서 테이블 추가에 동의하신 것은 맞습니다만 그 15개 테이블은 손님께서 초대하신 것이라고 명확히 하셨습니다. 만약 이 결정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김수진 사모님과 개인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이 계산서는 손님 앞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난 돈 없어. 나 같은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 박지연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앞뒤 가리지 않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이건 사기야. 바가지 씌우는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너희들 다 고소할 거야. 지연아, 입 다물지 못해? 분노에 찬 외침이 들려왔다. 내 시아버지 박태수였다. 그는 어느새 일어나 있었고 얼굴이 굳어 있었다. 분명히 갑작스러운 변화에 크게 놀란 듯했지만 그보다는 자기 딸의 추태에 체면이 깎인 것에 대한 분노가 더 커 보였다. 하지만 박지연은 이미 이성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 그녀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다. 그녀 주변의 친구들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몇몇은 이미 조용히 일어나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몇몇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다. 이 혼란 속에서 어울리지 않는 취기 섞인 비웃음이 갑자기 박지연의 친구들 사이에서 터져나왔다. 명품 티셔츠를 입고 노랗게 머리를 염색한 남학생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는 옆에 있는 친구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큰 소리로 웃었다. 야,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했지? 진짜 믿는 놈들이 있네. 그는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박지연을 향해 얼굴에 비웃음을 더욱 짙게 띠며 말했다. 박지연, 너 기숙사에서 우리한테 허풍 떨었잖아. 내 그 형님은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종이호랑이라고. 체면 때문에 죽고 못 사는 사람이라서 우리가 와서 판만 크게 벌이면 창피해서라도 깨진 이를 삼키며 돈은 다 낼 거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이 시나리오 네가 말한 거랑 좀 다른데? 그 말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다.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박지연이 미리 계획한 것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허영심이 많고 남의 것을 탐내는 수준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악독한 마음을 품고 덫을 놓아 나에게서 거액을 뜯어내고 나를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려 했던 것이다. 시어머니와 남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시선이 박지연에게 쏠렸다. 그 시선에는 충격, 분노, 경멸, 그리고 실망이 담겨 있었다. 박지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그녀는 끝났다. 그녀의 모든 위장, 모든 거짓말이 이 순간 그녀의 그 좋은 친구에 의해 무참히 벗겨져 모든 사람 앞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렸다. 랭레오, 그 노란 머리 남학생의 말은 마치 번개처럼 모든 위장과 은폐를 갈라놓고 박지연의 그 더럽고 추악한 속내를 대낮에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연회장 전체는
다시 한번 기이한 정적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번 정적 속에서는 더 큰 폭풍이 윈영되고 있었다. 최민호, 너 씨발 무슨 헛소리야. 박지연은 아픈 곳을 찔린 듯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달려가 최민호라는 남학생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상대는 경멸의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그녀를 밀쳐냈다. 헛소리라고? 박지연, 너 이런 말 한 적 없다고 할 수 있어? 최민호는 팔짱을 끼고 구경하는 재미에 푹 빠진 표정이었다. 네가 우리한테 네 형님은 속빈 강정 같은 아모랑이에 집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고 내 오빠랑 엄마는 다 내 편이라고 했잖아? 오늘 이 밥은 어떻게 먹든 상관없다고 어차피 마지막에 계산할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 근데 어쩌냐. 일이 꼬이니까 이제 와서 발뺌하는 거야? 최민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강력한 뺨따귀처럼 박지연의 얼굴을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을 강하게 후려쳤다. 나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파랗게 다시 하얗게 변하는 것을 보았다. 몸이 휘청거리며 거의 서 있기 힘들어 보였다. 그리고 내 남편 박지훈은 수치심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을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고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랬구나. 그랬던 거구나. 박지훈은 중얼거렸다.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것은 단순한 철없는 장난이 아니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홍문연이었다. 그의 동생, 그가 그저 조금 제멋대로라고만 생각했던 동생이 이토록 악독할 수 있다니. 어머니, 들으셨어요? 이게 바로 어머니의 착한 딸이에요. 박지훈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아직도 멍하니 서 있는 시어머니를 향해 분노에 차소리쳤다. 어머니가 맨날 저 애를 감싸고 방임하시더니 이제 잘 됐네요. 우리 박씨 집안 체면을 태평양 바닥에 처박아 버렸어요. 아들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도 마침내 정신을 차렸다. 하지만 그녀의 첫 반응은 큰 잘못을 저지른 딸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화살을 내게 돌리는 것이었다. 김수진, 이제 만족하냐? 그녀는 나를 가리키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네가 굳이 일을 이렇게 크게 벌여서 모든 사람이 우리 집안 비웃게 만드니까 이제 속이 시원해? 지연이는 아직 애야. 걔가 뭘 알겠어? 설령 걔가 잘못했더라도 네가 형님으로서 좀 더 너그럽게 넘어갈 수는 없었어? 굳이 이렇게 비열한 수법으로 걔를 공격해야 했냐고. 대체 무슨 속셈이야. 나는 이 시어머니의 기상천외한 논리에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올 뻔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녀는 흑백을 전도하고 모든 잘못을 내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어머니, 제발 말 좀 되는 소리 하세요.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박지훈이 먼저 폭발했다. 그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안절부절 못하는 젊은이들을 가리키며 목소리가 떨렸다. 애라고요? 제가 21살이에요. 대학생이라고요. 걔가 철이 없을 리가 있어요? 걔가 이렇게 악독한 덫을 놓아서 당신 며느리를 당신 손자의 입학 축하연을 망치려고 했는데 아직도 애라고요? 제 아내더러 어떻게 더 너그럽게 넘어가라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피땀 흘려 번 수천만 원을 저렇게 낭비하게 내버려 두고 저런 불량한 애들을 초대해서 우리 온 가족을 모욕하게 하는 거, 그게 너그러운 건가요? 내가 박지훈을 알고 지낸 이래 그가 이렇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은 처음 보았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고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한편 박지연의 친구들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다. 최민호의 말로 인해 자신들이 이용당했고 하마터면 이 엄청난 밥값을 뒤집었을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지연, 너 진짜 쓰레기다. 우리를 이용해? 그래, 우리를 원숭이 취급했어? 이 밥값 우리는 인정 못해. 빨리 돈 계산해. 안 그러면 우리도 가만 안 있어. Now. 방금 전까지 박지연을 여왕처럼 떠받들던 무리가 순식간에 태도를 바꿔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성격이 급한 몇몇 남학생은 심지어 주먹을 쥐고 으르렁거렸다. 박지연이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주먹을 날릴 기세였다. 상황은 극도로 혼란스러워졌다. 박지연은 이 상황에 겁에 질려 넋이 나갔다.
그녀는 테이블 뒤에 숨어 머리를 감싸고 무너져 내리며 울부짖었다. 내 잘못 아니야. 난 아니야. 난 돈 없어. 엄마, 나 좀 살려줘.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구원의 눈길을 보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뼛속까지 새겨진 자식 보호 본능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박지훈을 거칠게 밀치고 몇 걸음에 박지연 앞으로 달려가 마치 어미달기 병아리를 보호하듯 그녀를 등 뒤에 숨기고 그 학생들을 향해 분노에 차소리쳤다. 시끄러워. 이 어린 놈의 자식들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우리 집 밥 얻어먹고도 감히 내 딸한테 행패야? 다들 당장 꺼져. 이 밥값 한 푼도 못 내? 그녀의 이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 젊은이들은 이미 화가 잔뜩 나 있었는데 그녀의 욕설에 완전히 폭발하고 말았다. 이 할망구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당신 딸이 우리를 속여서 데려왔잖아. 누가 당신 집 밥 먹고 싶었대? 걔가 우리한테 와달라고 빌었어. 오늘 돈 계산 안 하면 아무도 여기서 못 나가. 양측의 욕설은 점점 더 커졌고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지기 직전이었다. 우리 쪽 친지들은 모두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내 아들 민주는 더욱이 내 손을 꽉 잡고 작은 얼굴이 굳어 있었다. 바로 그때 김지배인이 키가 크고 건장한 호텔 보안 요원 4명을 데리고 신속하게 현장에 개입했다. 그들은 전문적으로 양측을 갈라놓았고 김지배인은 무전기를 들고 차분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여기는 신라호텔입니다. 모두 언행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곳에서 소란을 피우는 분이 계시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보안요원의 등장은 일단 상황을 진정시켰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릉치 호텔 보안요원의 개입은 마치 찬물과 같아서 곧 폭발할 것 같던 몸싸움을 잠시 진정시켰다. 하지만 일촉즉발의 분위기는 전혀 완화되지 않았다. 박지연의 친구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서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그곳에 둘러서서 시끄럽게 떠들며 박지연에게 즉시 계산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마치 딸을 지키는 석상처럼 박지연을 등 뒤에 굳게 숨기고 그 젊은이들과 분노에 찬 눈으로 마주보며 계속해서 더러운 욕설을 내뱉었다. 박지연 손님, 계속 옆에 서 있던 팀장 웨이터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혼란스러운 현장에서는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15개 테이블에 총 100만 원 계산서 어떻게 지불하실 계획이십니까? 만약 지금 지불이 불가능하시다면 저희 호텔 규정에 따라 손님과 보호자분을 사무실로 모시고 가서 채무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무슨 채무 동의서? 우린 서명 안 해. 시어머니가 즉시 날카롭게 소리쳤다. 사람들 들여보낸 건 당신들 호텔이고 밥 만든 것도 당신들 호텔인데 왜 우리가 돈을 내야 해?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한 푼도 못 내. 배짱 있으면 경찰 부르라고 해. 그녀의 이런 배째라식의 무례한 태도에 김지배인의 얼굴에도 분노의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얼굴을 굳히고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르신 똑똑히 아셔야 합니다. 어르신의 따님이 이 손님들을 저희 호텔에 초대하여 소비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 호텔은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했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지불을 거부하신다면 저희는 정말로 경찰에 신고하여 상업 사기 혐의로 따님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책임이라는 4글자는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시어머니의 마음에 강하게 내리꽂혔다. 그녀는 막무가내였지만 일단 경찰이 개입하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녀는 행패를 부릴 수도 있고 때를 쓸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보물 같은 딸에게 전과 기록을 남길 수는 없었다. 그녀의 기세는 순식간에 절반으로 꺾였지만 입으로는 여전히 지지 않으려 했다. 너 지금 누굴 협박하는 거야. 내 딸은 아직 학생이야. 어머니, 아직도 창피한 게 부족하세요? 박지우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는 앞으로 달려가
아직도 엉엉 울고 있는 박지연을 시어머니 등 뒤에서 끌어내 사람들 앞에 밀쳐놓고 분노에 차소리쳤다. 박지연, 네가 저지른 재앙, 네가 알아서 해결해. 네가 그렇게 잘났잖아?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허풍 떨었잖아? 지금 당장 그 일 100만 원을 만들어내 보라고? 오빠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박지연은 더 서럽게 울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횡설수설하며 애원했다. 오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돈 없어.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오빠가 나 좀 도와줘. 형님, 제발요. 제발 이 돈 좀 내주세요. 제가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요. 형님을 위해 뭐든지 할게요. 그녀는 내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을 보며 내 마음에는 어떤 동정심도 잃지 않았다. 오직 얼음장 같은 냉담함만이 가득했다. 오늘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왜 그런 짓을 했는가? 사과로 모든 게 해결된다면 경찰은 왜 필요한가? 오늘 내가 마음이 약해져 이 돈을 대신 내준다면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행동은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녀는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내가 만만하다고 생각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내 남편과 시어머니도 내가 결국에는 타협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나를 더욱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볼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의 침묵이 가장 확실한 거절이었다. 박지연은 내가 아무 반응이 없자 다시 그녀의 어머니에게로 향했. 시어머니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처참하게 우는 것을 보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마치 중대한 결심이라도 한 듯 몸을 돌려 갑자기 털썩하고 내 쪽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수진아, 내가 제발 부탁한다. 내가 너한테 무릎 꿇을게. 제발 이 늙은이 불쌍히 여겨서 우리 지연이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다오. 이 돈 우리 집 정말 못 내. 네가 대신 좀 내줘. 내가 빌리는 걸로 할게. 내가 앞으로 평생 노예처럼 일해서 갚을게. No. 그녀의 무릎 꿇음은 연회장의 모든 사람을 경악시켰다. 나는 시어머니가 그녀의 딸을 위해 이 지경까지 할 줄은 몰랐다. 박지우는 더욱이 놀라고 분노하여 급히 어머니를 부축하려 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이건 저를 압박하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땅에 굳게 무릎을 꿇고 일어나지 않았다.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애원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쉽게 눈치챌 수 없는 도덕적 압박의 의미도 숨어 있었다. 그녀는 이런 방식으로 내가 굴복하기를 강요하고 있었다. 나는 바닥에 무릎 꿇은 시어머니를 보고 다시 울며 쓰러진 박지연을 보고 옆에서 어쩔 줄 모르는 남편 그리고 주변 친지들의 복잡한 시선을 보았다. 나는 전례 없는 피로감을 느꼈다. 이것이 나의 가족이다. 이것이 내가 반평생을 바쳐 이룩한 가정이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거의 타협의 말을 꺼내려던 그 순간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갑자기 연회장 입구에서 들려왔다. 모두 그만둬라. 여기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다니 이게 무슨 꼴이냐. 모두가 소리가 난 곳을 쳐다보았다. 키가 크고 위험 있는 얼굴의 중년 남성이 큰 걸음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양쪽 귀밑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매처럼 날카로웠다. 내 시아버지 박태수였다. 그는 중요한 회의 때문에 이제 막 지방에서 돌아온 길이었다. 랭바, 시아버지 박태수의 등장은 마치 정해신침, 딩알신침, 바다를 안정시키는 신비한 기둥처럼 혼란스럽던 현장을 순식간에 조용하게 만들었다. 그는 우리 집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를 보자마자 마치 쥐가 고양이를 만난 것처럼 얼굴의 행패 기운이 즉시 깨끗하게 사라졌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바닥에서 일어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지연은 더욱이 겁에 질려 울음도 있고 구석에 웅크려 벌벌 떨었다. 박태수는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번개처럼
현장 전체를 빠르게 훑었다. 그가 난장판이 된 바닥, 대치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중앙에 굳은 얼굴로 서 있는 나를 보았을 때 그의 위험 있는 얼굴은 순간적으로 먹구름이 낀 것처럼 어두워졌다. 그는 방금 도착했지만 이 광경만 보고도 사건의 대략을 짐작한 듯했다. 김 지배인님, 박태수는 집안일을 먼저 처리하지 않고 먼저 호텔 책임자에게로 향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었다. 오늘 일은 저희 박 씨 집안의 가정교육이 부족했던 탓입니다. 호텔에 큰 폐를 끼쳤습니다. 제가 온 가족을 대표하여 지배인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김 지배인에게 가볍게 허리를 숙였다. 김 지배인은 그가 이렇게 나올 줄은 예상치 못했는지 급히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몸을 숙이며 공손하게 말했다. 박 회장님, 너무 과한 말씀이십니다. 이건 회장님 잘못이 아니십니다. 시아버지는 이 지역에서 꽤 이름 있는 기업가였다. 내 회사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 덕망이 높았다. 김 지배인이 그를 알아보는 것은 당연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태수는 손을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몸을 돌려 불안에 떨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들은 지연이 친구들이겠지. 오늘 놀라게 해서 미안하네. 이 일은 내 딸 박지연이 철이 없어서 여러분을 속이고 불편하게 만든 것이네. 내가 딸을 대신해 사과하겠네. 그는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다. 그 젊은이들은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모두 어쩔 줄 몰라 했다. 아까의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선동하던 그 노란 머리 최민호는 더욱이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하며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 아저씨, 그게 아저씨 잘못이 아니라 박지연이. 알고 있네. 박태수는 그의 말을 끊고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계산서, 어디 있나? 이리 가져와 보게. 팀장 웨이터는 지체 없이 즉시 길게 출력된 계산서를 공손하게 건넸다. 박태수는 계산서를 받아들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는 매우 느리고 매우 진지하게 보았다. 한 줄 한 줄 볼 때마다 그의 얼굴에 분노가 깊어졌다. 그가 계산서 가장 아래에 있는 1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았을 때 그의 손은 화가 나서 미세하게 떨렸다. 좋아, 아주 좋아. 그는 분노가 극에 달해 오히려 웃었다. 그는 계산서를 테이블 위에 세게 내리쳤다. 쾅하는 큰 소리에 모두가 움찔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칼날 같은 시선으로 먼저 겁에 질린 아내를 훑어보고 그리고 구석에 있는 박지연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박지연, 이리 굴러와. 박지연은 겁에 질려 몸서리쳤고 감히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기어가다시피 박태수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무릎 꿇어. 박태수가 분노에 차 소리쳤다. 박지연은 털썩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몸은 가을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떨렸다. 말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누가 내게 이런 배짱을 줬지? 이렇게 창피하고 집안 망신시키는 짓을 하게 한 게 누구냐. 박태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글자가 마치 이세에서 짜내듯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담고 있었다. 박지연은 더 이상 감히 숨기지 못하고 벌벌 떨며 자신이 어떻게 질투심에 눈이 멀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친구들에게 허풍을 떨며 나를 함정에 빠뜨려 큰돈을 쓰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려 했던 계획을 모두 하나하나 털어놓았다. 그녀가 한마디 할 때마다 박태수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마지막에 그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다. 이런 몹쓸 년, 이 몹쓸 년 같으니라고. 그는 손을 들어 강력한 뺨따기를 박지연의 얼굴에 흥헌히 날렸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에 휩싸인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모두가 경악했다. 박지연은 뺨을 맞고 바닥에 쓰러졌고 한쪽 뺨이 눈에 보일 속도로 붉게 부어올랐다. 여보, 뭐 하는 거예요? 미쳤어요? 어떻게 애를 때려요? 시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소리치며 딸을 보호하러 달려가려 했지만
박태수의 살인적인 눈빛에 물러섰다. 내가 때리는 건 바로 얘다. 내가 오늘 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짐승 같은 년을 정신 차리게 만들고 말겠다. 박태수는 바닥에 쓰러진 박지연을 가리키며 비통하게 꾸짖었다. 내 형수가 지난 몇 년간 이 집안을 위해 밤낮 없이 밖에서 고생하며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는지 아느냐. 형수가 없었다면 네가 지금 명품 옷 입고 대학 다니면서 마음 편하게 돈 쓸 수 있었을 것 같아? 형수가 없었다면 내 오빠 회사가 오늘날처럼 클 수 있었겠어? 내 조카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겠냐고. 네가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감히 질투심 때문에 이런 악독한 덫을 놓아 형수를 해치려 해. 내 마음은 시커멓게 썩었느냐. 시아버지의 한마디 한마디에 내 눈시울이 순간 붉어졌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집안 사람의 입에서 나에 대한 인정과 보호를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모든 억울함, 모든 서러움이 이 순간 마치 터져나올 출구를 찾은 것 같았다. 딸을 꾸짖고 난 후 박태수는 다시 자신의 아내를 향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과 피로가 가득했다. 그리고 당신, 자식을 망치는 건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지난 몇 년간 당신의 끝없는 방임과 편애가 쟤를 오늘날 이 꼴로 만든 거야. 당신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나? 그건 쟤를 해치는 거야. 당신은 오늘 쟤를 경찰서에 보낼 뻔했어. 시어머니는 그의 꾸짖음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아내와 딸을 처리한 후 박태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신용카드 한 장을 뽑아 김 지배인에게 건넸다. 김 지배인님, 비밀번호는 88888입니다. 이 15개 테이블의 돈은 제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해받은 모든 손님들, 그분들 테이블 비용은 전부 무료로 해주십시오. 그것도 제 앞으로 계산해 주십시오. 저희 박씨 집안이 사죄하는 의미입니다. No. 그리고 그는 내 앞으로 걸어와 얼굴에 깊은 미안함과 죄책감을 띠고 나를 보며 한자한자 말했다. 수진아, 미안하다. 우리 박씨 집안이 내게 면목이 없구나. 링지오. 시아버지 박태수의 단호한 사과와 그의 결단력 있는 카드 결제는 이 황당한 소동에 그나마 체면을 차린 마침표를 찍어주었다. 박지연이 초대한 그 친구들은 계산이 끝난 것을 보자 모두 쥐 죽은 듯이 뿔뿔이 흩어졌다. 떠나기 전 박지연을 보는 눈빛에는 경멸과 불쾌감이 가득했다. 최민호는 더욱이 떠나기 전에 그녀를 향해 경멸적으로 침을 뱉었다. 오늘 밤 이 사건으로 인해 박지연의 학교 내 부잣집 딸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지고 모두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이 뻔했다. 파티는 당연히 더 이상 계속될 수 없었다. 내 쪽의 친지들은 시아버지의 거듭된 사과와 식대 면제라는 위로 아래 모두 이해한다며 루슈히 자리를 떴. 그들이 나를 보는 눈빛에는 이전의 이상함 대신 오히려 동정과 존경이 섞여 있었다. 나는 오늘 밤 체면을 좀 잃었지만 동시에 살이 분별할 줄 아는 모든 사람의 존중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다. 아들 민준의 선생님과 친구들도 이 병고의 흥이 완전히 깨져버렸다. 떠나기 전 민준의 담임 선생님이 특별히 내게 다가와 내 어깨를 두드리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이 어머님, 훌륭한 어머니이시고 대단한 분이십니다. 오늘 일 정말 잘 대처하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 모두 이해합니다. 이 일이 저희 마음속 민준이의 이미지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을 겁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저희 모두의 자랑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마지막 손님들을 배웅하고 연회장 전체에는 마침내 우리 가족 몇 명만 남았다. 분위기는 숨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박지연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 꿇고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여부의자에 앉아 넋이 나간 채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남편 박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수치심과 자책감에 가득 찬 얼굴이었다. 그리고 시아버지 박태수는 주빈석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한 모금, 또 한 모금, 연회장 전체에
매캐한 담배 연기가 가득 찼다. 한참 후에야 그는 담배꽁초를 재떨이에 비벼 끄고 고개를 들어 평온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수진아, 내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다는 것 안다. 오늘 일은 지연이가 잘못했다. 내가 아내와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내게 상처를 줬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다 지난 일이에요. 지나가지 않았다. 박태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가정이 가정다우려면 반드시 규율이 있어야 한다. 오늘 이 일을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이 집안은 언젠가 깨지고 말 것이다. 아이, 그는 일어나서 박지연 앞으로 걸어가 그녀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박지연, 내일부터 네가 지금 사는 오피스텔은 내가 회수하겠다. 내 모든 은행카드, 신용카드는 전부 정지시킨다. 나는 매달 내게 80만 원의 생활비만 줄 것이다. 그건 너희 학교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다. 네가 형수 돈 버는 게 쉽다고 생각했지? 그럼 네가 직접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봐라.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직접 체험해봐. 네가 언젠가 오늘 네가 쓴 이 일 100만 원을 한 푼도 빠짐없이 벌어서 내게 갚는 날, 그때 다시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안 돼요. 박지연은 그 말을 듣고 경악하며 고개를 들고 애원했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돈 없으면 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긴 죽어버려라. 박태수는 가차없이 꾸짖었다. 네가 이런 짓을 저지를 때는 내 형수가, 내 오빠가, 내 조카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친척들 앞에서 고개를 들고 살지 그런 생각은 안 했느냐. 그는 다시 시어머니를 향했다. 그리고 당신, 오늘부터 집안의 모든 경제권은 내게 넘겨. 당신은 앞으로 집에서 조용히 지내면서 지난 몇 년간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반성해. 만약 오늘처럼 또다시 앞뒤 가리지 않고 죄를 감싸고 돌면 당신들 모녀는 함께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시어머니는 그의 말에 온몸이 떨렸고 입을 열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번에 남편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마지막으로 박태수는 내 남편 박지훈을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다. 지훈아, 너는 남자다. 한 집안의 가장이다. 내 아내가 밖에서 너를 위해, 이 집안을 위해 싸우고 있을 때 너는 집에서 그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오늘처럼 일이 터졌을 때 뒤로 물러서서 어정쩡한 중재자 노릇이나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와 자식도 지키지 못하면 네가 남자로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 자신 집에 가서 깊이 생각해봐라. 박지훈의 고개는 더욱 깊이 숙여져 거의 가슴에 닿을 뻔했다. 시아버지의 단호한 처리로 집안의 질서는 마치 하룻밤 사이에 재편된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박지훈이 몇 번이나 내게 말을 걸려 했지만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막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어떤 균열은 일단 생기면 몇 마디 사과로 메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게는 시간이 필요했고 또한 그의 앞으로의 행동을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 아들 민준이가 내 방으로 왔다. 그는 내 뒤에서 조용히 나를 안았다. 엄마, 오늘 진짜 멋있었어요.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 나는 몸을 돌려 어느새 나보다 키가 커진 아들의 모습을, 나를 닮았지만 더욱 단단해 보이는 그 얼굴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며 말했다. 이 녀석아, 기억해. 공부는 사리를 분별하기 위해 하는 거지 당하고 살기 위해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먼저 시비를 걸지 않지만 절대로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돼. 그 누구도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게 놔둬서는 안 돼. 가족이라도 말이야. 민준이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할게요, 엄마. 오늘 제게 가장 중요한 수업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들의 눈에서 반짝이는 이해와 존경의 빛을 보며 나는 문득 오늘 밤 겪었던 모든 일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일, 입학 축하연의 소동은 마치 갑작스러운 지진처럼
우리 집의 생태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시아버지 박태수는 말한 대로 실천했다. 다음 날 그는 박지연의 모든 카드를 정지시키고 그녀가 원래 살던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서 나와 대학교의 8인실 기숙사로 들어가게 했다. 한때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고 모두의 부러움을 사던 박지연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 경제적 지원이 끊기자 그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다. 전단지를 돌리고 과외를 하고 식당에서 서빙을 했다. 한때 그녀가 가장 경멸하던 일들이 이제 그녀의 유일한 수입원이 되었다. 삶의 고단함과 친구들의 냉대는 그녀의 그 오만한 기운을 빠르게 앗아갔다. 몇 번이나 학교 구석에서 몰래 우는 그녀를 봤다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나는 그녀가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렀다.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에게 완전히 제압당했다. 집안의 경제권을 빼앗기고 그녀가 평소에 가장 좋아하던 쇼핑, 모임 같은 여가 활동도 금지되었다. 매일 장보고 밥하는 것 외에는 집에서 TV를 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옆에서 제잘거리던 딸도 없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도 없자 그녀는 마치 중심을 잃은 사람처럼 말수가 부쩍 줄었다. 그녀는 몇 번이나 내게 말을 걸려 했지만 아마 시아버지에게 내게 잘 말해달라고 부탁하려던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저 예의 바르면서도 거리를 두며 응대했다. 나와 그녀 사이는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표면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이미 최선이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내 남편 박지훈이었다. 그날 시아버지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깊이 박힌 듯했다. 그날 이후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내 앞에서 그의 어머니와 동생을 변호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집안의 책임을 분담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 일을 도와주었고 내 감정을 살폈다. 더 중요한 것은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가끔 내게 불만을 내비칠 때 그가 가장 먼저 나서서 나를 단호하게 변호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 행동으로 우리 사이에 생긴 균열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다. 비록 마음속에 그 가시가 영원히 완전히 뽑히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변화를 보며 나는 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한 우리 가정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한 달 후 우리 세 식구는 아들 민준이를 서울대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아름다운 서울대 캠퍼스를 걸으며 양옆의 고풍스러운 건물과 활기 넘치는 학생들을 보며 우리 얼굴에는 모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 불쾌했던 일들은 마치 이미 저 멀리 던져버린 것 같았다. 기숙사 정리를 마치고 우리가 떠나려 할 때 민준이가 내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제 자신도 잘 지킬게요. 누구한테도 당하고 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뒤에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엄마가 있다는 걸 아니까요. 나는 웃으며 그의 뺨을 두드려 주었다. 마음속은 따뜻함과 힘으로 가득 찼다. 돌아오는 길, 박지우는 운전을 하며 내게 말했다. 여보, 미안해. 예전엔 내가 너무 한심했어.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였어. 내가 단지 원치 않았던 건 우리가 힘들게 쌓아올린 모든 것이 가치 없는 사람들과 일들 때문에 무너지는 거였어. 그렇다. 내가 지켜낸 것은 단지 돈 몇 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존엄성이었고 나의 마지노선이었으며 아내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이었다. 삶에는 언제나 비바람이 몰아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 내면이 충분히 강하다면 모든 상처를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갑옷으로 바꿀 수 있다. 햇살이 차창을 통해 내 얼굴에 쏟아졌다. 따뜻하고 밝았다. 나는 알았다. 새롭고 더 나은 삶이 저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